리얼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제목을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많이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전희민 선생님도 많으셔갖고 좀 쉽게 기존에 또 키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고 코스트가 얼마나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에 다시 페이퍼를 냈는데요. 2015년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에 마지막 팔로우를 해봤더니 크론병의 70%, 그다음에 UC의 50%가 안티 TNF 드럭이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약이었고 게임 체인저였지만은 비용 문제가 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펙션 또 말리그넌스에 계속 위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TB 우리나라에서는 큰 위험성이 높은 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강의에서 쭉 나왔지만은 레미션 레이트가 썩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응이 없는 걸 프라이머리 non 리스폰스라고 그러는데 임상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40%까지 실제 환자 진료 데이터에서는 한 20%까지 보고가 되고 있죠. 인플렉시맥 주사 맞는 사람들의 연간 한 13% 정도에서는 계속 안티바디가 생기면서 로스 오브 리스폰스가 생긴다고 돼 있고 아달리무베은 약간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베돌리즈맵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존에 안티 TNF에 썼다가 실패한 사람들한테 2차 약제로 현재 보험 적응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보험 가이드북을 오늘 책자 말미에다가 부록으로 넣어놨으니까 진료 보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첫 번째는 그래서 어디전 몰리큘 바이올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내로 혈류를 따라서 이 백혈구 세포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 타고 들어온 이 백혈구 세포가 혈관 내피세포에 붙어갖고 조직으로 침투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이간드라는 게 필요한데 이 백혈구 세포에는 이제 알파4라는 라이간드가 있고 베타1, 베타7이라는 서브 유니트가 있습니다. 최초에 개발된 이 안티 어디전 몰리큘은 이 나탈리즘앱이라는 휴머나이즈 모노클랄 안티바디였는데 이 알파4를 비선택적으로 알파4가 있는 류코사이트는 모두 다 차단을 하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한 5년 정도 써봤더니 이넥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이 약을 처음 시판할 때 임상 연구 환자인데 한 5년 정도 쓰고 났더니 이 브레인에서 이 JC 바이러스는 크리티컬한 바이러스가 리액티베이션 돼갖고 아주 문제가 시비어한 브레인 디지즈죠, 데들리한 브레인 디지즈인데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컬 류코 엔세플로패스라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하구나. 왜 그런가? 알파4를 전반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이 논셀렉티브한 트리트먼트라서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문제가 되고 특히 브레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내에만 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약을 좀 개발해 봅시다. 그래서 나온 것인데 장내의 혈관 내피세포에 이제 백혈구가 부착하는 라이간드는 메디캠1입니다. 메디캠1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알파4 베타7 포지티브 림포사이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메돌리즈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아직은 시판된 지가 아주 오래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제미나이라는 이 페이스 3 클리니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쭉 입증이 됐는데요. 1부터 2, 3 그다음에 LTS 스터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궤양성 대장염, 2는 크론병, 3는 크론병인데 안티 TNF나 이뮤노모듈레이터 스테로이드에 실패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롱텀 세이프티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궤양성 대장염에서 메돌리즈맵 아주 좋은 약이었습니다. 플라세보에 비교해서 이 인덕션을 유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시점 6주째 평가를 했습니다. 6주째 뚜렷한 효과가 있었는데 크론병에서 제미나이 2 트라이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클리니컬 리스판스가 플라세보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없었고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는 통계적 차이가 있었지만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워낙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병에서 뭔가 좀 효과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잘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미니 트라이얼 프로그램에서 포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상의 변화 속도만 본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죠. 봤더니 역시 궤양성 대장염의 렉털 블리딩 스코어 이 증상은 한 6주째가 되니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50%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크론병은 전반적인 심프톰 스코어가 한 25%, 6주째 한 25%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 좀 느린 약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미니 3 트라이얼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6주째도 반응이 좀 있고 좋지만은 특이한 점은 이 안티 TNF에 실패했던 사람인 경우에는 6주째는 이 임상의 레미션 레이트가 차이가 없었고 한 10주째쯤 되니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이 크론병 특히 안티 TNF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인 경우에는 효과가 궤양성 대장염보다 늦구나 하는 결론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트런스 트리트먼트에서는 두 약제 모두 효과적인 관해 유지 효과를 52주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역시 안티 TNF에 실패했던 사람보다는 안티 TNF에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관해 유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국인 환자들은 워낙에 또 페리애널 피스툴라가 많으니까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없고요. 이제 제미니 2 트라이얼에서 사후 분석으로 해봤더니 52주째 보니까는 페리애널 피스툴라의 클로저가 한 30% 정도 있었고 플라세보에 비해서 한 20%의 체인지가 있었는데 통계를 내보면은 그렇게 유의성은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위쪽은 이제 잘 알려진 안티 TNF인데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페리애널 피스툴라에 효과가 있는 약이고 아래는 유스테키누맵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 두 약 모두 약간 경향성은 좀 보이는데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EIM이 어떤 게 효과가 있나 봤더니 이 연구는 좀 에스트랄자와 아스트라이티스를 봤는데 52주째 보니까는 확실히 조금씩 메돌리즈맵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이 에스트랄자와 아스트라이티스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여기서도 약간 통계학적 근거는 좀 명확치는 않아서 이 페리애널 피스툴라와 엑스트라인탈 매니페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안전성인데요. 안전성 연구는 이제 두 가지 리포트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미나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환자들 쭉 5년 동안 보아서 리포트를 했는데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장관 내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니까 이 장관 내 감염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나 앱세스 또 심한 클로스트럴 인펙션 레이트가 플라세보군과 비교해 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시리어스한 인펙션 레이트가 높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고요. 에코 이번 달에 개최했던 에코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우려했던 PML이 9년째까지 이제 파이널 리절트가 나왔는데 9년째까지 PML은 2,000명 이상 환자에 대해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말리그넌시 레이트와 시리어스 인펙션 레이트가 일반 IBD 환자군에 발생할 수 있는 레이트라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좀 있는 약이구나라는 걸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이뮤노제네시티가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계속 궁금해하고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쓸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제미나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프로그램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4% 정도가 이 안티바디가 생긴다고는 이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클리니컬 아웃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그랬고 그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줘봤더니 한 1% 정도 IDA가 생기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미나이 그 트라이얼에서 교훈을 요약을 해보면은 UC와 CD 모두에서 관해 유도와 유지에 효과적인 약인데 크론병 특히 안티 TNF에 실패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적어도 10주 이상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EIM과 페리애널 피스툴라인 경우에는 사후 분석에서 효과가 있는 걸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보면은 9년째까지에는 롱텀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아주 좋았고 제일 걱정했던 PML 리스크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리얼 코호트에서는 실제 진료 환자를 봤던 진료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보면요. 작년에 이제 한 20개 이상의 observational 스터디를 쭉 모아갖고 메타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국가별로 나온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1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14주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32% 정도의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가 UC에서 보인다 그럽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초에 12월 초에 한 23명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가 28.6%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80% 환자가 안티-TNF 페일리어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 안티-TNF 페일리어 환자를 보면은 약간 낮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론병도 한 30% 정도 14주째 레미션 레이트를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 한 20명 정도를 해봤더니 한 30%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 쪽에서는 UC 환자에서 한 명 환자에서 두 번째 주사를 맞고 CDI 인펙션이 있었는데 이제 호전이 되었고요. 세 번째 주사를 맞고 인퓨전 리액션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리얼 코호트에서는 좀 더 어떤 근거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한 10개 정도 되는 IBD 센터에서 안티 TNF를 썼던 사람들하고 베돌리즘을 쓴 사람들을 직접 후양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아날리시스나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컨파운딩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결과를 봤더니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안티 TNF보다 12개월째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랑 엔도스코피 킬링 레이트가 좋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크론병에서도 12개월째 엔도스코피 킬링 레이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베돌리즘앱이 좋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케이션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스몰 바울보다는 주로 콜론 쪽, 콜론이나 일레오 콜론 디지즈인 경우에 베돌리즘앱이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안티 TNF도 역시 콜론 쪽에 인발브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작년 DDW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입법으로 나온 게 그 컨소시엄에서 안티 TNF와 유사하게 진단받고 한 2년 이내에 맞은 사람들이 좀 진단받고 2년 이후에 베돌리즘앱을 투여받은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쭉 봤더니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랑 엔도스코픽 레미션 레이트가 더 높았다. 그래서 진단 이후에 2년 이내에 좀 빨리 맞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 다른 observational 스터디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결과와 유사한 것처럼 주로 안티 TNF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에 역시 효과가 좋더라 베돌리즘앱에. 그리고 처음에 효과가 있으면은 계속 아주 장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뮤노제스티 즉 안티드럭 안티바디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리얼 라이프 코호트 결과는 아니지만은 올해 저는 못 갔습니다 하면은 에코에서 최초의 이 RCT 트라이얼이 나왔죠. 안티 TNF하고 베돌리즘앱을 UC 환자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이 연구에서는 한 25% 정도가 안티 TNF 페일리어였고 대부분 75%는 안티 TNF 나이브 환자였습니다. 봤더니 나이브 환자에서는 확실히 52주째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랑 뮤코젤 힐링 레이트가 안티 TNF보다는 베돌리즘앱이 좋은 걸로 나와서 안티 TNF 나이브 환자이고 액티브한 UC 환자인 경우에는 퍼스트 초이스로의 가능성을 좀 높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티 TNF 페일리어 환자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컨소시엄에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베돌리즘앱이 안티 TNF보다는 확실히 유의하게 7%, 13%로서 안전성,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가 적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보면 모노소라피한 경우에는 베돌리즘앱이 안티 TNF보다는 훨씬 안전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바이올로직스에다가 스테로이드나 이뮤노 모듈레이터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베돌리즘앱군이건 안티 TNF군이건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많이 쓰시겠지만은 유도 베돌리즘 유도할 때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존에 쓰고 있던 면역 억제제를 끊지 않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한번 같이 쓸 것인지 이뮤노제네시티가 높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라도 끊을 것인지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리얼 라이프 세팅에서는 이뮤노제네시티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궁금했는데요. 좀 보시면은 두 편의 연구가 있고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한 연구에서는 막 3%까지 보고됐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0.6%, 1% 미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두 연구 모두에서 이 트러플 레벨이 좀 증가할수록 확실히 클리니컬 레미션 레이트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뮤노제네시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게 좋겠느냐 예상하시는 것처럼 큰 베너핏은 없었다. 굳이 같이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TNF랑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좀 강점이 있는 약이고 이뮤노제네시티가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강의록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미나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결과를 요약을 한번 해드렸고요. 리얼 월드 코트의 업저베이셔널 스터디 결과를 쭉 보시면은 제미나이 트라이얼에서 관찰되었던 여러 가지 파인딩들을 잘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메들리즘에 잘 듣는 환자를 요약을 해보면 궤양성 대장염이고 안티 TNF에 치료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크론병 환자인데 2년 이내 디디지 듀레이션이 짧은 경우 그리고 크론병에서 스몰 바울 디지즈보다는 일레어 콜로닉 디지즈나 콜론 디지즈 있는 경우에 그리고 최초의 리스판스가 좋았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리스판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리아널 피스툴라나 EIM의 경우에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이뮤노 모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약 자체가 실제 리얼 라이프 코호트에서는 1% 미만으로 이뮤노제네시티가 관찰되기 때문에 큰 베너핏은 없는 것 같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좀 써주면 다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하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